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공포와 철학적 질문을 던진 걸작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비극을 그린 최초의 SF 소설이자 고전문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메리 셸리, 그녀는 누구일까요? 메리 셸리는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젊은 시절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10대의 낭만주의 시인 퍼시빗이 셸리와 사랑에 빠졌고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은 유럽을 여행하며 수많은 문인들과 교류했으며 그 과정에서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 소설이 탄생한 계기는 1816년의 한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메리 셸리와 퍼시 셸리는 영국의 천재 시인 바이런과 스위스의 제네바 호숫가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이 사라진 해로 불릴 정도로 날씨가 이상했고 기괴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밤마다 괴기소설을 창작하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메리 셸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과학자의 오만으로 인해 탄생한 존재,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상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전기 자극을 통해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고 메리 셸리는 이것이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과학적 배경과 인간의 윤리적 한계를 고민하며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하게 됩니다. 출간 당시 이 소설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의 작가로 발표되었는데 독자들은 이 잔혹하고 철학적인 소설을 남성이 썼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19세의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문단은 물론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공포소설을 넘어 최초의 SF 소설이자 가장 심오한 철학적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연극, 문학 작품에 영감을 주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창조물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극해를 탐험하던 로버트 월턴 선장은 광활한 얼음 위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탐험선의 선원들과 함께 혹독한 환경 속에서 북극을 항해하고 있었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끝없이 펼쳐진 얼음벌판 위에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갯썰매를 탄 거대한 형체가 얼음 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다음 날 또 한 명의 남자가 얼음 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쇠약해 보였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듯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월턴과 선원들은 그를 배에 태우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남자는 자신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겪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월턴 선장은 빅터의 피폐한 모습에서 단순한 조난자의 고통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극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빅터는 자신이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며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연철학과 연금술, 생명의 비밀을 탐구하는 것에 집착했고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빅터는 성장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과학을 배우기 위해 독일의 잉골슈타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연구하며 인간의 생명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는 기존의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신체를 조립하여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발견에 흥분했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는 실험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시신을 가져와 그 일부를 조합하며 거대한 신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빅터는 거대한 시신을 실험대 위에 눕히고 강력한 번개를 이용해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창조물이 몸을 움찔거렸고 눈을 뜨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빅터가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몸집과 흉측한 외모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황폐한 피부와 부자연스럽게 길고 강한 팔다리, 그리고 공허한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빅터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끔찍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에 질려 실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밤새 거리에서 방황한 끝에 그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괴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빅터는 안도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묻어두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것은 단지 모든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괴물이 사라졌지만 빅터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초래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그 존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불안과 죄책감은 점점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는 심각한 신경쇠약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간호한 것은 오랜 친구인 헨리 클레르발이었습니다. 헨리는 잉골슈타트에 도착해 쇠약해진 빅터를 발견했고 그의 곁을 지키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빅터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지만 머릿속에서 불길한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의 공포, 그리고 괴물이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의 끔찍한 기억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괴물은 실험실을 떠난 후 어둠 속을 헤매며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공포에 질려 자신을 버린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쓰러진 나무 아래 몸을 웅크리고 그렇게 처음으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들판을 지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야 했고 마을 근처로 다가가기라도 하면 개들이 짖으며 그를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지며 그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는 결국 깊은 숲속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채 떠돌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외딴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노인 드라세와 그의 두 자녀 펠릭스와 아그사가 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괴물은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면 몰래 그들의 식량을 훔쳐먹기도 했지만 곧 그들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대신 몰래 나무를 패서 쌓아두거나 장작을 가져다 놓는 등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괴물은 가족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언어를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단어를 알아듣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펠릭스가 외국인 연인 사피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을 보며 조금씩 말과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이 읽는 책들을 몰래 보며 인간의 감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라권을 읽으며 자신을 신에게 반역한 사탄과 비교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점에서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으며 인간이 가진 위대함과 선함에 감탄했으며 고통받는 젊은 베르터에서는 사랑과 절망의 감정을 배웠습니다. 괴물은 점점 자신도 인간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그는 드라세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특히 눈이 먼 노인 드라세가 가장 친절해 보였기에 그는 노인과 먼저 교류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괴물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낯선 이를 반기며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괴물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거칠고 불완전한 목소리였지만 노인은 그의 내면을 보려 했고 괴물에게 이해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펠릭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있는 거대한 형체를 보자마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놀란 아그사와 사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펠릭스는 괴물을 마구 때려 몰아냈습니다. 괴물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 순간 그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괴물은 절망에 빠졌고 더 이상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불태우고 자신을 끝없이 거부하는 인간들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 순간부터 괴물의 내면에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숲속에서 한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본 순간 괴물은 아이는 편견 없이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괴물을 보자마자 경악하며 도망치려 했고 괴물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외쳤습니다. 난 윌리엄이고 내 아버지는 프랑켄슈타인 가문의 알퐁스 프랑켄슈타인이야. 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 순간 괴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는 빅터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였고 아이의 작은 목을 조였습니다. 잠시 후 윌리엄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괴물은 충격 속에서도 빅터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잠들어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빅터의 집에서 일하는 저스틴 모리치였습니다. 괴물은 그녀의 옷 속에 펜던트를 몰래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터는 가족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동생 윌리엄이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빅터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즉시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 윌리엄은 정원에서 놀다가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의 시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윌리엄의 유모였던 저스틴 모리츠가 범인으로 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스틴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윌리엄이 죽은 자리에서 그녀는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그녀는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빅터는 법정에서 그녀가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윌리엄을 해치지 않았으며 무고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빅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창조한 괴물의 소행이라는 것을. 그는 괴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피조물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으며 이미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그를 전율케 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괴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이 가져온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스틴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빅터는 무력하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죄를 한없이 자책했습니다. 그가 과학적 야망으로 탄생시킨 존재가 이제 하나둘씩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빅터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운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린 동생 윌리엄의 죽음과 유모 저스틴의 억울한 처형 이후 빅터는 극심한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점점 더 괴로워졌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불러온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떠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알프스의 깊은 산속으로 여행을 떠나 자연 속에서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도 그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피부를 스치며 불길한 예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산속을 걷다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피조물,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인 모습이었지만 빅터를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빅터는 그를 보자마자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끔찍한 존재를 마주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물은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비참하기 때문에 사악해졌습니다. 온 인류가 나를 혐오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의 창조자조차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하겠지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해보십시오. 왜 내가 인간을 동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인간이 나를 동정해 주기라도 했던가요? 당신은 나를 위해 하나의 여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와 함께 살아가며 나에게 꼭 필요한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오직 당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으며 나는 이를 나의 권리로서 요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괴물은 자신과 같은 존재, 즉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괴물의 이야기를 들은 빅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피조물이 단순한 야수나 괴물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다른 존재가 탄생한다면 이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인간에게 복수를 다짐한다면?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생명을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인가. 괴물의 말대로라면 그는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끝내 인간들에게 거부당했고 그로 인해 증오를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해결책이 또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니. 빅터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괴물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만약 내게 짝이 생긴다면 나는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빅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요청을 들어준다면 괴물은 약속대로 인간 세상에서 떠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을 낳을 것일지, 만약 새로운 피조물 또한 인간들에게 배척당하고 괴물처럼 복수를 꿈꾸게 된다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괴물이 이미 자신의 동생 윌리엄을 죽였고 무고한 저스틴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더 많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 분노는 빅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빅터는 괴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위해 외딴 곳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한 외딴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는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는 실험대 위에 놓인 미완성된 두 번째 피조물을 바라보며 손에 든 메스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신체 일부가 찢어지고 창조되기 직전이었던 존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던 괴물은 분노와 절망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내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구나. 감히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이제 빅터에게 되돌릴 수 없는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빅터는 괴물의 복수를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잔혹한 방식으로 복수를 감행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연구실을 떠나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온 빅터는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그는 전혀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염려하며 약혼녀 엘리자베스와 예정대로 결혼할 것을 권했습니다. 빅터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엘리자베스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빅터와 결혼하게 된 것을 기뻐했지만 정작 빅터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혹시라도 괴물이 나타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떠난 후 신혼부부는 조용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행복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빅터는 총을 손에 쥔 채 창가에 서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타난다면 분명 나를 노릴 것이다. 빅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되자 무기를 챙긴 채 숙소를 둘러보며 괴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안전한 방에 남겨둔 채 자신이 직접 괴물을 상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괴물이 자신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괴물은 빅터가 아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빅터는 경악하며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작은 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번뜩이는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창가에 걸터앉아 조용히 빅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채 엘리자베스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괴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네가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지. 빅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극한의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괴물은 그를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빅터는 깨달았습니다. 괴물의 복수는 결코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빅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파괴하면서 그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물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빅터의 아버지는 극도의 충격을 받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빅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엘리자베스를 잃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지금 빅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젊은 시절 품었던 과학적 야망도 그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복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직접 괴물을 끝장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괴물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빅터를 조롱하듯 일부러 흔적을 남겼습니다. 눈 덮인 숲길에는 깊이 찍힌 커다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일부러 찢어놓은 천 조각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빅터는 괴물의 흔적을 따라 끝없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인간이 거의 발을 들이지 않는 황량한 벌판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언제나 한 발짝 앞서 있었습니다. 빅터가 가까워질 때면 그는 다시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빅터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이면 차가운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린 채 떨면서도 괴물의 그림자가 떠오르면 다시 이를 악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피로와 굶주림, 추위 속에서도 단 하나의 의지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를 끝장내기 전까지는 쓰러질 수 없다. 그러나 빅터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떨렸고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밤, 그는 눈 속에 주저앉아 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빅터는 북극에 얼어붙은 황야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원 한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괴물과 마주했습니다. 괴물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체념한 듯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결말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빅터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물을 끝까지 쫓아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혹독한 환경은 인간에게 가혹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의 피부를 베듯 스쳐 지나갔고 얼어붙은 손가락 끝에서는 점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기진맥진한 그의 몸은 끝내 한계를 드러냈고 차디찬 얼음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빅터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희미한 시야 속에서 저 멀리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한 척의 배를 보았습니다.
북극해를 탐험 중이던 로버트 월턴 선장의 탐험선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얼음 위를 표류하던 빅터는 마침내 탐험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쇠약해진 그의 몸을 급히 배 위로 끌어올렸고 월턴 선장은 그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정신을 차린 빅터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월턴 선장에게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때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볼 수 있다고 믿었소. 그러나 나의 교만이 불러온 것은 오직 파멸뿐이었소. 그는 자신의 과학적 야망이 초래한 결과를 되새겼습니다. 그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어떻게 그의 삶을 파괴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어떻게 무참히 희생되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월턴 선장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싸움을 끝내지 못한다면 당신이 대신 괴물을 없애주시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끝없는 추격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는 모든 힘을 소진했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수와 속죄를 향한 그의 마지막 여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조용한 선실 안. 창밖에서는 거친 바람이 배의 선체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빅터의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결국 빅터는 복수를 완성하지 못한 채 차가운 북극의 밤 속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신의 영역을 넘보고자 했던 한 과학자의 삶은 북극의 얼음 위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월턴 선장은 빅터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의 시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터가 평생 쫓아왔던 피조물,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천천히 다가와 싸늘한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깊은 허무함과 끝없는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빅터의 싸늘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했소. 그러나 이제 당신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이란 말이오? 그는 평생 빅터의 인정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빅터가 처음부터 자신을 거부하는 순간 그의 삶은 오직 복수심과 외로움 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빅터가 없는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괴물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마지막으로 빅터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할 유일한 사람마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리라. 괴물은 배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선원들은 멀리 얼음 위를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차가운 북극의 바람이 그의 몸을 감싸며 흩날리는 눈보라 속으로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바다 위로 이어진 얼음 덩어리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한 하늘.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그는 거친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깊고도 차가운 어둠이 그의 존재를 삼켜버렸습니다. 월턴 선장은 괴물이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학적 실험의 실패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쥐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월턴 선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지금 이 순간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 비극에서 자신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결국 월턴 선장은 깊은 고민 끝에 탐험을 중단하고 배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창조와 복수의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피조물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과학 실험의 실패와 괴물의 복수극을 넘어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또한 프랑켄슈타인은 사회적 편견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괴물은 본래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처럼 사랑받고 교감하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흉측한 외모만으로 그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받지 못한 고독 속에서 증오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속 설정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외모나 배경,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쉽게 두려움과 편견에 휩싸여 누군가를 배척하는가?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창조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빅터와 괴물, 두 인물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운명에 도달했습니다. 사랑받길 원했던 괴물은 끝내 외로움 속에서 사라졌고 창조자가 된 빅터는 자신이 만든 존재에 의해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그 발전이 과연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연민을 가질 수 있는가? 오랜 시간 함께한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